추석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다 배뇨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앞두고 혹은 면접 같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좀 화장실을 찾기도 하는데요. 화장실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아니면 가기 힘든 상황에 이렇게 요일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물론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소변이 마려운 증상으로 불편을 겪는 배뇨 질환입니다. 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해 주실 한의사 이한성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과민성 방광이란 방광을 자극할 만한 뚜렷한 기질적 병변이나 염증이 없는데도 소변을 지나치게 자주 보는 빈뇨, 갑자기 요의가 느껴지고 요의가 발생하면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절박뇨, 야간 수면 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잠을 깨야 하는 야간뇨, 요절박을 견디지 못해 실수를 하게 되는 요실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방광에 300에서 500cc 정도의 소변이 차면 요의를 느끼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과민성 방광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100에서 150cc 정도의 소변만 차도 요의가 느껴져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는 방광이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어서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요의를 쉽게 느끼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광염과 비슷한 증상들이기도 하지만 소변 검사상 명백하게 염증 소견이 있는 방광염과는 달리 염증이 없이도 계속 불편한 느낌이 나타나는 것이 과민성 방광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예민하네. 과민 반응이네. 근데 이 질병의 이름처럼 방광이 예민해져서 이게 생기는 거죠?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광염에 속발하여 방광의 염증은 사라졌지만 방광이 예민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약물의 부작용이나 수술 등의 처치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편 지나치게 소변을 참는 습관이 있거나 갑자기 피치 못할 상황에서 소변을 심하게 참은 이후에 생기기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방광이 위치한 하복부로 기혈 유입이 줄어들면서 하복부가 차가워지는 것이나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운이 정체되는 것도 과민성 방광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민성 방광 증후군 환자들은 보통 그렇더라고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어떤 시험이라든지 면접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꼭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이게 심리적인 영향도 좀 받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증상은 심리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한 곳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도 낯선 환경에 노출되면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고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예민해지는 상황에서 과민성 방광의 경우 5분, 10분을 멀다 않고 요의가 느껴져서 화장실을 들락거리기도 합니다. 또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잊고 지내다가도 생각의 여유가 생겨서 소변을 인식하게 되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 심리적인 요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과민성 방광은 기본적으로 방광이 약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심리적인 부분의 원인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주변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스트레스가 돼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는 18세 이상 인구 12.2%에서 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원하는 환자 추세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18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 10% 정도가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이 되고 네. 같은 연령의 여성은 14% 정도가 진단된다고 하니까 성별로는 여성에게서 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민성 방광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데요. 60대 이상의 과민성 방광 유병률은 40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 미래에는 더욱 유병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민성 방광 증상이 개인적인 불편감 정도로 치부되어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의학계의 변화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증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향 때문에
유병률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사실 요의 느낄 때 그냥 화장실 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상이 근데 어느 정도로 좀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는지 증상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가장 핵심적인 증상은 요의가 나타났을 때 참을 수 없는 요절박 증상입니다. 네. 여기에 빈뇨나 절박성 요실금, 야간요, 잔뇨감 등의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요. 빈뇨는 하루 낮 시간 동안에 8회 이상의 소변을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20회 이상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빈뇨와 함께 잘 나타나는 증상이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잔뇨감입니다. 이는 소변을 본 후에도 곧이어 화장실을 다시 가고 싶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배뇨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기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의가 느껴지면 참을 수 없는 것을 요절박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요절박이 갑자기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는데 네. 이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직전에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이상 야간 수면 중에 소변을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과민성 방광의 경우에 있어서는 야간 수면 중에도 소변을 여러 차례 보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다가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증상을 들어보니까 환자들 정말 고통이 크겠구나 싶은데 사실 직접 환자들을 좀 만나시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직접 듣는 어떤 고통들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듣고 싶은 게 사실 이게 생명의 주준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증후군으로 사망했다는 기사는 또 못 봤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고통들을 좀 느끼시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민성 방광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등의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상이 약한 경우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하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심해지면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을 장시간 이용하는 것이나 영화관이나 여행을 가는 것은 엄두도 내질 못하고 수면 부족으로 극심한 피로와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한 증상에 대한 불안감과 수치심으로 원만한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을 줍니다. 사회생활까지 지장을 주는군요. 이게 사실 저절로 나아지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좀 초반에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진료를 받으려면 또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배뇨 습관, 자신의 배뇨 습관이 이제 진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알아보려면 어떤 걸 좀 체크를 해보면 될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표를 보시면 이런 증상들이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과민성 방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시는 병의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9가지 항목 짧게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병원 찾아보시길 권해드렸습니다. 병원에 만약에 간다면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아무래도 이제 양압적인 치료를 먼저 받으시니까요. 그런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과민성 방광의 치료의 원칙은 1회 배뇨량을 증가시켜서 빈뇨와 야간뇨 횟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요. 일반적인 치료는 행동치료와 약물요법을 병행하게 됩니다. 행동치료는 배뇨 훈련을 주로 하는 것인데요. 요의가 느껴져도 바로 배뇨하는 것이 아니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부러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는 식으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는 항문 괄약근을 강하게 조여주면 방광 수축이 억제되게 됩니다. 약물요법으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콜린제는 방광 배뇨근의 수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증상을 다스리는데요. 항콜린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변비나 입마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증상이 재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방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베타3 효연제가 개발되어서 처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민성 방광증후군이 몸 상태가 좋아지면 또 상태도 좋아졌다가 몸 컨디션이 나빠지면 다시 재발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그럼 있습니까? 네.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나는 가장 주된 한의학적인 원인은 방광 허랭, 즉 방광이 차고 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의 근본은 방광을 따뜻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세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방광이 튼튼하지 못해 신장에서 여과된 원료를 완충적으로 수용,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광이 약한 경우의 대부분은
방광의 뿌리가 되는 신장의 기운도 약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는 약한 방광과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또한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운이 정체되게 되면 방광을 더욱 자극하게 되므로 기운을 잘 소통시켜 주어야 합니다. 예민해진 방광을 튼튼하게 해서 정상적인 배뇨 상태로 회복시키는 치료 과정이 종료가 되고 나서 몸 상태가 치료 전 수준으로 극도로 악화될 만큼 방치만 되지 않는다면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않아도 쉽게 재발이 되지 않고 호전된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 귀에는 약간 재발을 막는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한의학적인 방법을 지금 꼽아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한의학적인 한방적인 치료는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 네, 과민성 방광 치료에 관해서 한의학계에 보고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약물 복용과 침뜸 치료, 전침 치료를 병행했을 때 증상의 호전을 보인 경우가 약 42%, 증상이 사라져서 정상적인 배뇨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가 약 43%로 전체 약 85% 정도가 호전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결과들은 서양의학적인 치료와 견주었을 때 손색이 없다 하겠습니다. 네, 사실 모든 질환이 치료받고 난 후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어떤 또 생활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도 좀 팁을 주실까요?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비만 환자에서 과민성 방광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체지방 감소를 위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거나 쪼그려 앉기,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처럼 복압이 증가되는 상황에서는 방광을 자극해서 과민성 방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침을 유발하는 흡연을 피하고 앉을 때나 물건을 들 때도 배에 많은 힘이 주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며 배뇨 일지의 작성을 통해서 배뇨 습관을 꾸준히 체크해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의료진과 상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치료 후 생활관리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과민성 방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알코올, 카페인, 탄산이 든 음료를 줄이고 스트레스와 과로에 노출되는 상황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반의 바닥을 이루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인 케겔 운동을 통해서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노력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 아무래도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치료 혹은 예방할 때 도움되는 식이요법 같은 거 있으면 또 알려주시죠. 네. 만성병비가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육류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려서 변비를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는 인공감미료, 착색제, 방부제, 구연산 등이 들어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방광을 자극하게 돼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탄산음료의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 효과 이외에 방광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으므로 카페인의 섭취도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과도한 수분 섭취 역시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수분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과민성 방광 증후군 환자들을 위해서 혹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당부 한 말씀 좀 남겨주신다면요. 네. 과민성 방광은 단기간의 치료에 의해서 쉽게 호전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격의 질환이 아닌 만큼 앞서 말씀드렸던 평상시의 생활 요인들을 잘 조절하시고 충실하고 꾸준히 치료에 임하신다면 좋은 치료 결과로 보답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유럽의 연구에 따르면요,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환자를 우울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고 하는데요.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으로 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의 고통에서 좀 벗어나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좀 도움을 받으셨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한의사 이한성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